미국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 미국의 수뇌부와 장관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반도가 제1도련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타이완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는 자연 방벽으로 평가되는 선으로 시진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타이완이 이 선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We have positional advantage on the peninsula. We are the only army force on the Asian continent. We sit in the first island chain. If we just focused on sustaining 8th Army on the peninsula with the 19th ESC, what a tragic waste of resources available to the joint force in the entire Indo-Pacific. Sustainment is not the tail, it's the teeth. It's the teeth of our deterrence. 대한민국을 중국 견제로 고기방패로 쓰겠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요. 그것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만과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한 직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이라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에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을 전쟁시 끌어들여 자신들의 고기방패로 쓰겠다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얼마 전 사드의 일부를 대한민국에서 빼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만 또한 대한민국을 혐한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이 무조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작전권을 이래서 대한민국에게 안 넘겨주려고 하며 쿠팡 김범석에 이어 이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드는 상황. 지금 충격적인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한국을 자신들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한국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자기들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며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얕봤던 나라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국을 고기방패로 쓰려 했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을 둘러싼 충격적인 국제 정세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진짜 비장의 카드가 공개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해외 안보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있는 그 시각에 미국 군부의 수뇌부들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고위 장성들이 꺼낸 발언은 한국 국민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가 제1도련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에만 쓰는 것은 비극적인 낭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제1도련선이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방어선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자연 장벽입니다. 즉 대만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양국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이 충돌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린 그 순간에 미국 군부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선의 후방 거점으로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의 전략적 시그널이었을까요?
한국 국민들이 이 발언을 접하고 느꼈을 감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싸워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미국의 전략지도 위에서 한국은 어느새 소모품처럼 배치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 자산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사드 시스템은 옮기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고 탄약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옮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발언 사이의 간극이 한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욱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국이 대만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중국과 충돌이 생길 경우 한국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무력으로라도 빼앗아와야 한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대만에서는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대만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실제 전략적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황당한 요구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쪽에 핵무장을 마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동시에 대만 전선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본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은 국내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일 뿐 실제로 중국과 싸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압박들에 대해 말이 아닌 실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입니다. 전작권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맡겨두었던 전쟁 시 군사 지휘권입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안보 주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국제 안보의 큰 그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한국이 왜 이토록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그 핵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입니다.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435척의 함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290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조 속도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보다 건조 비용이 6배 비싸고 건조 기간은 7배나 느립니다. 세계 조선 건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4%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이 정작 자국 해군의 군함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3년 만에 완성됐고 다산정약용함은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은 평균 7년이 걸립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한 외국 언론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대규모 무기 구매에 나선 폴란드가 처음에는 독일제 무기를 검토했지만 독일 측의 납품 일정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품질은 같은 수준이었고 납품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한국을 선택했고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K9 자주포 등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등에서 한국의 참여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산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6년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을 세계 5위로 발표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에 이어 한국이 5위입니다. 상위 5개국 중에서 핵무기 없이 이 순위를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장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군사력의 질적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위를 처음 접한 외국 전문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가 어떻게 영국, 프랑스, 일본을 모두 제쳤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K9 자주포의 분당 사격 속도는 독일과 미국 자주포를 압도했고 천궁이 미사일 시스템은 중동 시장에서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실전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을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평가했으며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에서는 미국에 이어 단독 2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추월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자 유럽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1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군함을 미국 땅에 있는 한국 기업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수리를 받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드나들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정비와 건조에 한국의 기술이 핵심적으로 투입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미국 선박지원법은 값비싼 환상이며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만이 유일한 안보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스스로 한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이 일본을 앞섰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수치와 기록으로 뒷받침된 평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충분히 놀라운 것들이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자력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나라,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하는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전력화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처음 개발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해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압도적이었고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기껏해야 훈련기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조소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행 테스트 영상과 성능 데이터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일부 적용됐고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통합 능력을 갖춘 이 전투기에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군사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엔진 설계 소재 기술 전자 시스템, 무장 통합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LSAM의 개발 완료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북한 미사일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를 모두 커버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시켰습니다. 미국 4대의 탄약이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자체 방어 시스템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보 주권의 의미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 해군력을 떠받치는 핵심 조선 기지이자 무기 공급의 중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 방위 전략에서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모범 동맹국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일본과의 대비는 극명합니다. 대만의 혐한 공세와 한국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거부했고 지방정부 간 교류 행사 20건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를 마친 직후 시진핑 주석을 미국 국빈으로 초대했고 일본에 대한 지지 사격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잠 관련 협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며 실질적인 안보 협력의 결과물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자국 해군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 세계는 한국의 무기 없이는 군비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고 CNN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도약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이런 수준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세계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면에는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나라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잡한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무력이나 경제력 이전의 전략적 신뢰도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군사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나라들은 하나둘 그 오판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핵무기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오른 당당한 나라로서 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섰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